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유명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비트코인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부족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신흥국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월가의 유명 투자자이자 모비우스 캐피털의 창업자인 마크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비우스는 지난 9월 5일 CNBC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내재적 가치가 부족하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모비우스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기를 주저하며 만약 비트코인을 금이 뒷받침한다면 암호화폐를 선호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 실제로 금이 뒷받침되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의미 있는 합의와 어떤 현대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스쿼크박스 호스트와 비트코인 분석가 조 커넨은 모비우스에게 가치가 있다는 일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화폐는 금에 뒷받침되지 않는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비우스는 법정화폐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부족한 대중들의 공통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믿는 이유는 달러를 손에 쥐면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암호화폐로 뭔가를 살 수 있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모비우스의 의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금과 그리고 물리적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네, 모비우스의 경우 기존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비판의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투자를 고려 중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귀 기울여지지 않나 싶은데요. 네, 모비우스의 말처럼 금이 기반이 되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보단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편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현재 실물 금과 연동되는 암호화폐는 있습니다. 국내에 금 관련 암호화폐 TMTG라는 코인이 있는데 한국금거래소 3M,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생태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인 골드 SX라는 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이 암호화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슬로건으로 소액의 일반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인데요. 골드 SX 코인 20개가 골드 S 코인 1개로 교환이 가능하고 골드 S 코인인 실제 금 0.01g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도 금 기반의 암호화폐를 도입 제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금 기반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그 자리와 입지 그리고 해지 수단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위완화 하락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블룸버그가 비트코인과 중국 위안화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위안화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진단인데요. 네, 미디어가 지난 30일 비트코인과 중국 위안화의 가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두 자산 간 가격 흐름의 반비례 정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런던 경제대학원 소속 게리 킬만 박사는 위안화 가치 하락 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면서 실제로 후오비 등 중국계 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월과 5월 이 같은 반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으며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몇 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질문은 외면되어 왔다면서 이는 익명성과 불안정한 규제로 인해 고래 또는 사기꾼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나오는 비트코인 해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심화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중국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죠. 네, 이렇게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해지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이것에 관해 말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착실히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가상통화 규제 대신 이제 암호자산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네,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기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그리고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것은 지난 5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가상통화를 경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를 투기 방지 대상으로 보는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정부 연구소 주장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테크핌과 암호자산의 시대를 보고서를 통해서 가상통화로 국한한 접근보다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자산으로 관련 시장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어서 IMF가 제시한 머니트리와 같은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IMF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디지털 화폐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전통적인 은행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특히 IMF는 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화폐, 암호화폐, 비머니, 이머니, 그리고 아이머니 등 5가지 형태로 머니트리를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리페이와 리브라를 언급하면서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 소비자 지갑에 늘어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암호화폐가 화폐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과 함께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으로 불리는 공동성명에 암호화폐의 공식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연구소도 G20이나 이제 FATF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글로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암호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계획이 제시될 차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19에서도 이 같은 소통이 주요 화두로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독일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어 슈투트가르트의 알렉산더 호프트너 대표는 독일 정부는 특히 증권형 토큰 STO로 유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 디지털 정책 의제 아래 여러 부처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 업계는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도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투자은행도 지금 캐나다 금융 및 증권 당국은 새로운 금융 솔루션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을 업계로부터 듣고 있다며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 많은 기사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마치 친화적으로 바꿀 것만 같은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투자자로서 몸에 와닿는 실제적인 규제나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저 말로만 지켜보겠다, 규제나 제도를 세계적인 동향에 발맞춰 보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치솟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뽑아 먹을까, 아니면 규제를 해버릴까,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스위스, 몰타처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제를 하루에 한두 개씩 내놔도 현재 굉장히 늦은 상태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서 현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제외해도 다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IoT 모든 부분이 뒤쳐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명확한 규제가 없으니 정말 유망한 인재나 기업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 이상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제도 규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죠. 1240만 원대. 이더리움은 네, 4% 상승하며 21만 5천 원대, XRP는 0.9% 상승하면서 309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시가총액 8위인 이오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3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어제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70%라는 매우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손잡은 카카오, 갤럭시 노트 10에 클레이튼을 심는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카카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에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접목된 이른바 클레이튼 폰을 출시한 것인데요. 네, 올 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장착한 데 이어서 갤럭시 노트 10에는 특정 플랫폼 전용 폰을 출시하는 등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블록체인 시장 확산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네, 카카오 측은 클레이튼 폰 수량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삼성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시너지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클레이튼 폰 출시로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 선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미 올 초 갤럭시 S10을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입출금에 필요한 블록체인 개인키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하며 블록체인 시장 선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죠. 네, 카카오의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역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클레이튼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네, 클레이튼 폰 출시로 그간 블록체인 시장 확대에서 나서온 이제 두 회사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인데, 네, 특히 클레이튼 폰에는 클레이튼 폰 월렛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는 물론 클레이튼 기반의 다른 암호화폐들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보관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클레이튼 폰 사용자는 이르면 11월부터 클레이튼 폰을 통한 클레이 거래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9월 말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 클레이 상장 직후에는 급격한 클레이 시세 변동을 방지해서 출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클레이튼 폰 구매자에게 이벤트로 지급된 클레이는 빨라도 11월에 지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달여의 시간 동안 클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클레이튼 폰에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5개가 선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컨텐츠 분야의 이제 픽션 네트워크, 쇼핑 분야의 우먼스톡, 음식 분야의 해먹남녀, 뷰티 분야의 네, 피츠미 그리고 모바일 비디오 분야의 앙튜브라고 네, 하네요. 향후 기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클레이튼 폰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스마트폰을 개발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 10에 클레이튼을 심어서 클레이튼 폰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네요. 네, 한정 판매로만 한다는데 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 클레이튼 폰을 사게 되면 2,000 클레이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명확하게 1클레이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많은 전문가들이 2,000 클레이면 한 20에서 50만 원 선에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 클레이튼 폰 가지고는 싶네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기업이죠. 카카오와 삼성전자. 네, 분명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투기 및 도박 수준으로 보는 그런 네, 눈빛들이 많기 때문에 대놓고 설명을 안 하고는 있지만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 하반기에 정식 출시될 카카오 지갑 클립
삼성의 삼성페이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뇌피셜입니다만 연동이 된다면 송금 분야나 현물 결제 면에서도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협력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저 단순하게 클레이트폰만 내놓으려고 협력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암호화폐를 조심스럽게 환영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IMF 총재이자 현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9월 4일 유럽 의회에서 제출한 첫 성명서에서 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이나 감독관은 금융 부문의 안정을 보장하되 변화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에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경우 이는 금융 안정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범죄 활동 측면에서 위험에 주의하고 기술을 공공의 이익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네, 그러나 이는 혁신에서 더 넓은 사회적 편익을 인식하고 공간 개발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녀가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에 있는 동안 이제 IMF는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이제 고정 장치,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라고 인식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위험, 규제 문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용의 편의성, 비용 절감, 글로벌 도달 범위 등이 이점은 이제 명확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제 당국과 IMF가 이제 나서야 하고 그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ECB, 즉 유럽 중앙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을 했는데요.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이점은 명확하다. 리스크도 규제 당국이 잘만 하면 크게 없다라는 의견인데, 암호화폐가 주는 이점이 명확한데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내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예전의 크리스틴의 말처럼 실제로 CBDC가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현재 러시아, 중국까지 많은 국가들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네,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 하원 의원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이 시급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8일 CNBC에 따르게 되면 미국 민주당 의원이자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이었던 해럴드 포드 주니어가 최근 미디어 기고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개발과 각 분야 도입에 따라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금융 스타트업 서클이 버뮤다로 본사를 이전한 것을 예로 들면서 불확실한 규제로 인한 혁신성 저해가 이미 미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한 그는 미국은 이처럼 우수한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리브라 청문회 당시 일부 의원들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은 과도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리플의 정부 관계자 책임자는 이렇게 의심을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립토 인더스트리, 즉 이제 암호화폐 산업은 종종 글로벌 규제 기관의 회의적인 의견에 주목을 했죠. 그러나 리플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미셸 본드는 암호 산업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리플 드랍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세계 정부 관계 책임자인 미셸 본드는 규제의 명확성이 정부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가 대체 지불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네, 효과적인 규제는 규제 기관에 대한 심각한 관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 산업을 고수하는 반면 금지와 엄격한 규정을 제한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네, 따라서 이러한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서 특히 인도와 미국과 같은 암호화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망가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은 전반적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 산업을 장려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리플의 글로벌 규제 책임자는 명확한 규정이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무 당국에 대한 고용 기회와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규제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매우 중요하다. 즉 비즈니스가 관할 구역에서 매장을 설립할 경우 규칙이 무엇인지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엔드에 적용하거나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규제도 받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미국이 기사에서도 보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선 기사에서 보듯이 하원 의견의 의견처럼 미국이 우수한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미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미국에서의 사업보다는 보다 명확한 규제가 있는 스위스나 몰타 같은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네, 대표적인 기업인 이제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조차도 리브라 프로젝트는 본사를 스위스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만 봐도 미국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에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뗄 수 없는 암호화폐를 2017년 암호화폐 투기판만 보고 아직까지도 투기로 보면서 명확한 규제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안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다간 정말 다른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산업 선점 효과를 빼앗기는 건 이제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2,600만 달러의 상당의 1억 XRP가 이제 이전 리플 CTO에게 옮겨졌다. 네, 제드 맥케일럽을 언급하는 거죠. 네, 어제도 나왔던 기사인데 그냥 오늘도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드 맥케일럽이 이제 이 자금으로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이전에 대량 판매로 인해서 그는 수천만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였다며 게다가 그는 리플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스텔라 루멘의 공동 창업자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이렇게 트위터 분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와우, 시장에는 이제 또 다른 2,600만 달러가 시장에 풀릴 것이다. 이건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네, 한숨 쉬면서 언급을 했네요. 그냥 한번 또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세이트 시프트의 이제 창업자가 리브라 프로젝트 달러화로 1대1 고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게 되면 에릭 부어이스 쉐이프 시프트 창업자가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지금의 계획대로 리브라를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페이스북이 규제 당국에 굴복할 것이 우려가 된다. 이에 미달러화와 1대1로 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혁신이 제거된 모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달러화로 1대1 고정이 된다면 현재 테더와 다른 게 무엇일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리브라의 사망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테더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페이스북 리브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위해 부단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비스트 2명을 영입하면서 리브라 의회 승인에 힘을 싣고 있고 버그 바운티를 실시했습니다. 리브라 블록체인의 큰 오류를 찾는 자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포상을 준다는 것인데, 리브라의 부사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긴밀 접촉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기조가 리브라를 무작정 죽이지 말자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인데요. 과연 정식 출시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을 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아직 강해 보이는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비평가들은 이더리움의 확장 문제를 들어서 2위의 암호화폐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오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률이 94%를 넘어가면서 혼잡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는 이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아직 강한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개발자 수에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이제 개발자 수에 관해서라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일렉트릭 캐피탈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월 평균 개발자가 이제 1156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총 대비 모든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전체 뎁과 일일 활성 사용자에게 모든 블록체인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2020년 초 샤딩 도입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더리움 생태계는 샤딩의 장기적 솔루션을 통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샤딩은 처리해야 할 블록들을 작게 쪼개어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거래 속도의 상당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게 되면 샤딩은 2020년 1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신 리포트를 인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2021년까지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간 및 비용 절감, 자동화, 데이터 가용성 향상 등에서 자산 유동성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무디스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고, 현재 업계는 표준 및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 부재로 이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잠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설명을 했네요. 네, 바이낸스가 테스트용 암호화폐 선물 플랫폼 퓨처스 A와 B의 대결을 종료를 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결이 종료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5일간 퓨처스 A 가입자는 7,055명, 퓨처스 B 가입자는 4,102명이라고 하네요. 네, 퓨처스 A, B 중 최종 득표수가 높은 플랫폼은 바이낸스의 공식 암호화폐 선물 플랫폼이 된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국가조달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원스톱 거래를 실현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 조달기관인 스베르뱅크가 글로벌 500대 기업 54위 싱가포르 석유가스 무역회사 트라피구라 그룹과 첫 블록체인 기반의 원스톱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트라피구라 그룹은 이제 터키 기관 클라이언트의 매출 채권을 구입하는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베디아킨 스베르뱅크 CEO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채권 바이백 요청, 신청 처리, 그리고 은행 중개, 비용 공시 등을 모두 블록체인을 통해서 처리하니까 기존의 24시간에서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블록체인 짱이다 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가 지난 6일 암호화폐 자산 파생 상품 규정에 관한 제안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주문 매칭은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해석이 되면서 거래 플랫폼 제공은 금융상품 시장 개설 행위로 지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현물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 암호화폐 자산의 위탁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취급할 수 있다.
네,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비율이 금융상품거래 관련 규정의 특정 숫자 또는 산정법 따른 명기가 아닌 자율적인 규제 및 규정에 맡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는 4포인트 오른 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전날 대비 소폭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3 참으로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해도 내 돈 넣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정도로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위에서 내려와서 43이 아닌 밑에서 올라와서 43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